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귀성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기차역에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철도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한 신문 기획 기사를 통해 시골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녀를 보러 서울 가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줄어들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무궁화호의 경우 미세혈관처럼 다양한 지역을 다니지만 KTX 같은 고속철도는 대도시에만 정차하기 때문에 시골 소도시에 사는 어르신들에겐 철도가 불편한 교통수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더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궁화호 94편을 감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점인데요. 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줄이는 이유는 바로 적자 때문입니다.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열차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익 서비스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 KTX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적자를 보존해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철도노조나 시민단체들은 KTX 알짜 노선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분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철도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의 발전이 되레 교통 소외 지역을 늘리는 상황,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한 채 밤은 샜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뭐 기각 아니면 인형 두 개밖에 없기는 50대 50의 비율이긴 하지만 그걸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이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창원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 대표 어제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서 그로부터 약 16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2시 30분경에야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이제 들려왔는데요. 네. 유창원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900자에 가까운 분량의 기각 사유 공개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어도 보통 200자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우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지난 2년여간 수사를 해온 만큼 이 대표 쪽에서 더 이상 인멸하거나 훼손할 증거도 더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이 대표 주변인들이 개입한 정황들은 있지만 이 대표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고요. 결론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만큼 이 대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한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어떤 경우에 짧으면 한 3줄 정도밖에 밝히지 않는 경우도 한두 있잖아요. 줄. 네, 맞아요. 뭐 이 뭐랄까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간단히 밝히고 네. 마는데 지금 900자에 가까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는 크게 3가지 혐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그다음에 백현동 재개발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네. 이렇게 3가지였는데 뭐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을 거고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2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이 잘 안 됐다. 네.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긴 시간을 수사를 했던 만큼 이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 특수통들, 특수부검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네.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력을 있고 거의 기울였죠. 2년 동안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명 대표 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정문 앞에 서서 많은 지지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는 그 앞에 서서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처음 밝혔습니다. 전날 법정에 출석할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표 여기에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천천히 말문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자신을 겨녀온 검찰 수사나 윤석열 정부를 직접 비판하진 않았지만 이 메시지 안에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거듭 사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이 대표는 별도 질문은 따로 받지 않고 단식 치료를 받아온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검찰은 유감 표명을 했던데요.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비공개 브리핑도 가졌다면서요. 네,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등등이 이제 입장을 오늘 연이어 냈는데요. 예.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법원이 정당 대표란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또 표적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표 혐의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했다라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구속영장 결정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면서 애써 법원의 기각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 이야기했고요. 기각이라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고요.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면서 무리한 수사란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부정을 했고요.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는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력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조폭에 비유했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조폭 도목이 부하에게 칼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지시냐. 네, 원색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고 하던데 일단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나 나오는 반응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2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또 380여 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이 1,5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례적으로 제출하면서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법원에 이렇게 사실상 완벽한 판정패를 당하게 되면서 향후에 수사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도 자연히 약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표적 수사란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 대표 추가 소환도 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도 더욱 쉽지 않게 된 만큼 불구속 기소 전망 우세합니다. 이거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기사회생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달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 좋았고요. 일단은 네. 오늘 특히 어제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의 메시지에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실무 책임자였던 한동훈 장관 파면이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정청래, 박찬대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한 장관의 사법 스토킹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면서 목소리를 더했고요. 지도부는 또 별도 입장문도 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면서 대통령 사과, 한 장관 파면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하라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탄핵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탄핵 얘기도 나옵니다. 네. 파면 요구했다가 안 되면 탄핵까지 가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끝을 얘기하는 보겠다고 것 했고 같은데. 그 본회의에서 했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혹시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핵심 관계자가요.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공식 입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별 사안 특히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소방서나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정치와는 동떨어진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좀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는 감지가 됩니다. 추석 민심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좀 주시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일부 수석들이 행정관들에게 이 대표 관련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앞서 민주당 분위기 말씀 전해주셨지만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하고 정반대 분위기였다고요? 당초 오늘 오전에 추석 귀성길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걸 일단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대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그리고 해당 부장판사를 향한 공세 펼쳤는데요. 김기현 대표 판사 출신이죠. 네.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결정으로 정의가 질식당해버렸다고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또 유창훈 부장판사를 직격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고 말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민주당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 것 같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당 분위기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라도 이재명에게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 버리고 여당답게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법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여야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흔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가결 입장을 취했었잖아요. 네. 당론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권력을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판단이 재판 과정으로 넘어간 만큼 정당들은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표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에 네. 국민의힘이 첫 논평을 통해서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었거든요. 네.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을 공격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근데 뭐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검찰한테 지침을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친명계하고 비명계 갈등이 심각하다. 뭐 분당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를 하자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요. 예. 여전히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향해서는 참회와 속죄하라고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징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조금 얘기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예. 일단 기각을 환영하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덕분에 이 같은 기각 결말을 맞았고 아, 우리 또 덕분이다. 네, 네. 방탄 이미지도 벗어던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고마워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가 당 내용을 수습하고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은 일단 이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상민 의원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당을 좀 직을 내려놓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누가 기여를 했든 간에 네. 어찌됐든 방탄에서 조금 방탄 프레임에서 네.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난 이재명 대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네, 기각 결정 이후 첫 업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챙기기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와 통화를 직접 나눴고요. 네. 여기에서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 만큼 사직생의 각오로 싸워달라고 당부했고 진 후보도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이 보궐선거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2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구청장 선거가 이게 거의 대선급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대표가 전국 선거와 다름없다고 오늘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맞습니다. 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김기현 대표가 아예 가 있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났네요. 네, 오늘 축하난을 들고 홍 원내대표를 예방에 면담 가졌는데요. 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진복 수석은 그건 두고 봐야 한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던 이진복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된다라면서 거절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근데 이번에 당무에 정식 복귀하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수회담 제안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란 점을 들어서 회동을 고려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 앞으로도 근데 같은 입장 유지할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하고 연결이 또 되네요. 추석 연휴 앞두고 여야가 귀성 인사에 나섰어요. 네,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 강조한 어깨띠 두르고 시민들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일정은 취소하고 오후에 대신 좀 늦춰서 서울역 찾았거든요. 추석 연휴 계획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에 시간 많이 할애할 것이라고 김기현 대표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각이 추석 밥상에 올라오면 지지율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전했습니다. 홍익표 새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오전 일찍 용산역으로 출동해서요. 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권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추석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준석 전 대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절 선물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못 받은 것 같이 어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최준실 씨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5년 뒤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 추석 선물 보내지 않은 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추석 선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진행자가 추석 선물 안 왔나요? 라고 묻자 이 전 대표가 당연히 안 오죠.
계속 안 오고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그런데요, 극우 유튜버인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마침 최근에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에서 보낸 추석 선물 인증하면서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 남긴 적 있었거든요. 요거랑 이제 대조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추석 때도 윤 대통령 부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서 한 차례 논란된 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잖아요.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했던 과거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네. 장관 된다면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5.16과 12.12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말을 바꿨고요.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육사 졸업장 회수에 대해서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기존 입장 계속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력 정지를 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과거 신 후보자가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게 다시 이제 야당 의원에 의해서 오늘 나왔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군 미필 경력을 의식한 듯 신 후보자는 이거는 원론적인 제 바람이고 더 중요한 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다라면서 수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 중에 사망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오늘 VIP, 즉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추가적인 문서 하나가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신 후보자는 수사가 잘 되리라 본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채택 없이 청문회 일단 종료됐고요. 네. 여당은 일단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치켜 세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극우 논란, 역사관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 여전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채택은 좀 어려운 전망이고요. 국회가 일정 기간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되죠. 날짜를 대충 고려해봤을 때 다음 달 6일 전후로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졌네요. 네, 오늘 여야 합의로 다음 달 6일에 본회의 열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 다수와 함께 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온 민주당 추석 연휴 이후에 이 표결에 대해 찬반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임명동의안이 찬성을 할 것이다라고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지금 시점에 사법부에 대한 각세우기가 자가당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영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다음 달 5일로 정했다고요? 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로 날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야당이 출석 요구한 증인에는 이른바 꼼수 주식 파킹 의혹 받고 있는 김 후보자의 시누이, 그리고 김 후보자가 주식 백지 신탁을 한 회사 소셜뉴스의 공동 창업자와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당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지금 전해진 소식인데 북한이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지난 7월이었죠. 판문점 JSA를 견학하던 중에 무단으로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에 북한에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서 공화국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조사 중에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 인해 망명한 것이라고 자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추방 결정을 두고 킹 이병의 외교적인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당장 북한이 협상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킹 이병을 협상 카드로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겁니다.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추석 명절 연휴 오늘부터 이런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지만 연휴 첫날인 내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점검하면 좋을 것들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오늘 마음 급한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고향길에 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네. 이제 고향 방문 길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내일 가십니까? 저는 일주일 전에 뭐 좀 다녀왔습니다. 아 미리 다녀오셨군요. 네, 뭐 벌초도 할 겸 그래서 좀 편하게 다녀왔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정체를 피해서 일찍 다녀온 거죠. 아마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거리 운전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에 떠나기 전에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올 여름에 이 폭염에 폭우에 태풍에 자동차가 심한 몸살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운전자분들이 생각하기엔 내 차니까 편하게 잘 다녔으니까 잘 다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정비를 오래 한 정비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올여름이 굉장히 자동차로서는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심한 몸살에 걸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고장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발 전에 점검을 하고 떠나는 게 좋겠다는 공통된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자동차의 사전 점검이 예방주사라면 고장난 뒤에 고치는 사후 정비는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보다는 예방주사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품들이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가혹 조건을 만나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 여름처럼 이렇게 폭염에 폭풍에 또 폭우에 이런 가혹 조건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분들이 내 차 상태 잘 알잖아요. 많이 타봐서 이 차가 예전 같지 않은데 좀 무거운데 네. 연비가 안 좋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까 아무래도 좀 점검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간단히 일단은 냉각수 엔진 오일 네. 그리고 장거리 가니까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또 운전 시간이 많고 야간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화 장치와 그리고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니까요. 네. 꼭 좀 점검하시고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무료 점검하던데 라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1시간 2시간 걸릴 줄 모르고 기다렸다 못하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출발 전에 이렇게 점검하면 뭐 20-30분이면 하니까 예. 점검하시고 주유도 좀 가득 주유하세요. 주유도 굉장히 휴게소들 복잡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저도 워셔액 넣을 때 말고는 보닛을 열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아마 점검하시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떠나기 전에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거나 점검하지는 못한다고 하면 네. 뭐 집 가까운데 자동차 정비소나 이런 데 들리셔서 점검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부탁하시는 것도 가장 방법이 될 것 같네요. 편하죠. 네. 네네. 근데 명절에는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졸기도 하고 또 과속을 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이 교통 정체, 교통량과 사고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분들께서 이 명절에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명절 때 다가오는데 제가 이 교통사고 건수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편치는 네. 보통 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 명절 기간에 예. 이 하루에 한 500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보험에 신고된 어디 보면 사고가 큰 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작은 건까지 합치한다면 이것에 몇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상자도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4명, 21년에는 33명 이렇게 30명대에서 40명대가 되는 만큼 이렇게 교통 정체 그리고 교통량 이것은 교통사고와 비례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명절 연휴 때는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의식을 갖고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1차 사고도 그렇지만 최근에 고속도로 2차 사고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교통사고인데 이제 1차 사고, 2차 사고를 지금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1차 사고는 뭐 차대차 사고라든지 네. 뭐 이런 인사사고고 2차 사고는 고장 사고로 이 정차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따르는 후방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예요. 네. 그런데 이런 2차 사고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사망자가 170명, 한 해 50명이나 돼요. 예. 그리고 치사율이 무려 60%에 이르러요.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느냐? 간단히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많고 차량이 많다 보면 차대차 또 경미한 사고, 물론 큰 사고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미한 사고도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운전자분들의 고정의식으로 현장 보존이에요. 너도 움직이지 말고 나도 움직이지 마라. 네. 보험사가 와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인식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다가 후방 차량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보험상이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네. 만약 후방 차량이 다치면 민형사갈이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빨리 사진 몇 장 찍고 차 안전지대로 피해야 돼요. 예. 전문가들은요. 사진 한 장만 있고 얘기만 들어도 다 알아요. 현장 보존 이런 물증 같은 것은 없어도 다 되니까 예. 일단은 만약 1차 사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자동차의 비상등 점등하고 후방에 안전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리고 사진 한두 장 찍고 빠르게 위험 현장을 빠져서 이동시키고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명시된 무료 네. 뭐 통과하지만 네. 그 통행료 안에 무료 견인 출동 서비스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톨게이트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고 그때부터는 보험사를 통해서 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보존하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렇게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세워놓고 어디다 전화 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사고로 매년 50명씩 사망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예요. 예. 반드시 현장 보존한다.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 스마트폰 놓다 뭐합니까? 네네. 이런 사진 두세 장 찍어놓으면 전문가들이 보험사 보상팀에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앞서 전화번호가 1588-2504라고 2504. 예. 여기로 전화하면 톨게이트까지 차량을 그렇죠. 이동시켜준다는 거죠. 안에서 바로 네. 톨게이트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갓길로 네. 보통 이렇게 대놓잖아요. 네네. 그럴 때 차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차 밖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무래도 이 안전지대면 차 안에 있어도 되는데 예. 이 갓길도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땐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사람은 빠져나와서 동승자는 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데 예.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애견 다니다가 사고 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속도로는 정체도로가 많다 손 치더라도 네. 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잘못 이런 도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전화를 걸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갓길로 이동했으면 더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으면 그 운전자나 동승자들은 그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오히려 안전지대로 피해 계시는 게 좋다. 그렇죠. 차량은 세워두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에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네네. 운전자들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예. 이거 작동시키는 거
이게 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면서요? 물론 이거 첨단 장치 아니겠습니까? 운전 보조 시스템 장치 ADAS라고 예. 이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센서에 의해서 라이더와 센서에 의해서 자동차가 이제 앞차를 따라가고 하는데 네. 어차피 이게 자율 기능인데 비자율차들이 그 안전거리가 좀 확보가 넉넉히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예. 그 사이로 많이 들어오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운전하다가 실갱이도 되고 하는데 이건 보조 장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딱 안전 시스템 딱 설정해 놓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은 보조 장치만 믿고 스마트폰 조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운전 중에 스마트폰 조작이 이 위험도로 따지면 소주 한 병 반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면허 취소 수치에 대한 위험성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예. 만약 대표적인 안전 상의 이득을 얘기한다면 깜빡 졸았다 그러면 센서에 의해서 깜빡 졸 때 아무래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안전상의 보호장치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설정해놓고 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운전자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단체로 하니까 말릴 사람도 없고 제어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거잖아요. 외국가도 그렇더라고요. 예. 뭐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예. 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옆차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네. 반드시 아시고 예. 동승자분이 말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외에 귀성길 좀 조심하면 좋을 것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반려견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운전할 때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우리 대형차들, 노후 화물차들, 덤프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예. 하다 보면 예. 이 우측으로 다니지 마세요.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런 대형차나 덤프 트럭 이런 걸 안고 업고 간다고 합니다. 전후방 주행이라고 하는데 네. 보면 그걸 따라가면 큰 덩치가 앞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노후 경유차, 대형 화물차는 이 디젤차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물론 DPF라고 하는 매연포지 필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전후방 주행 또 옆으로 주행하는 걸 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션 통해서 이렇게 한번 몇 시간 걸리지 하고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좋아요. 2시간, 3시간 뒤 교통 정체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정체 시간을 택하지 말고 네. 요 예측 수요를 통해서 2시간이나 3시간 뒤는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교통량은 사고와 비례하기 때문에 네. 정체가 심할 때를 피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운전자가 과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로하고 그래서 졸음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동승자분들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운전자가 알겠습니다. 운전 제대로 하는지 꼭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처 말씀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음주 운전하시지 그럼요. 않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일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지금까지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였습니다.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둥글고 큰 보름달일 겁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번 추석만큼은 보름달을 보면서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과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 연휴고 또 이제 추석하면 보름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앞두고서 막 너무 무거운 막 현안 이야기보다는 좀 가볍게 상식을 채울 수 있는 뭐 달과 지구 그리고 달과 기후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달과 기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달과 기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네. 기본적으로 달과 지구 요 관계부터 좀 쉽게 몸풀기 차원에서 먼저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달과 지구는 뭐 거의 동년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늘 달과 지구는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물론 네. 지구가 조금 더 먼저 생기긴 했죠. 그래서 달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걸 두고서 많은 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그 원시지구는 되게 물론 녹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막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일부가 툭 떨어져 나가서 이제 달이 됐다. 뭐 이런 의견 주장도 있었고 이게 지구가 회전하다가 지구에서 큰 뭐라고 암석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땅덩어리가 뚝 떨어져 그쵸, 나갔다고요? 이제 암석이 막 그 워낙 녹은 네. 상태였잖아요. 마그마가 막 이렇게 끓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주장이 이게 이제 그 찰스 다윈 있잖아요. 예, 찰스 예. 다윈의 아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거대 충돌설이라고 해서 예. 말 그대로 거대한 거의 뭐 한 그 지금 화성 크기의 예. 그런 암석 테이아라고 하는 암석인데 걔가 초속 10km로 지구에 딱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부서져 나온 조각들이 뭉쳐져서 달이 됐다라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화성만한 게 지구랑 부딪혔는데 네. 달이 만들어져요? 네. 이해가 완전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 어떻게 네, 그렇죠. 화성만한 게 부딪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딪혔으면 그냥 이제 왜 공룡을 멸종시킨 그 운석은 그냥 지구에 그냥 구멍을 파는 정도로 네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공룡이 멸종을 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아마 그 테이아가 부딪혔을 때는 지구랑 그 부딪힌 암석 모두 약간 밀가루 반죽처럼 뭉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아마 그런 상태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초기 태양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식만으로는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우연히 이렇게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지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계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건 지구가 약간 삐뚤어진 채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돌아서 이제 생긴 게 사계절이라는 건데 네.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돌게 된 게 역시 이것도 달의 탄생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거대한 네. 그 암석이 충돌하면서 그게 워낙 충격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적당히 기울어서 그렇지 만약에 완전히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누워서 돌거든요. 예. 만약에 지구가 그랬다면 한쪽은 완전히 사막이고 한쪽은 완전히 얼음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없었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진화나 이런 게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달이 그때 와서 부딪혔는데 또 예쁘게 이렇게 딱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도 한 23.4도 요 정도에서 기울어진 채로 또 이제 달의 중요한 기능이 이 자전축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되게 움직이는데 이 달이 없었으면 이게 막 수십도 폭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해요. 우리 팽이 돌 때 이렇게 네.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에도 물론 위성이 있지만 그 위성이 되게 조그매서 이렇게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힘이 약해가지고 그 화성 같은 경우 막 수십도씩 왔다 갔다 자전축이 그래요? 흔들린다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요.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한 2.4도 폭 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물이 진화를 하고 하는 이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 또 기적적인 존재잖아요. 그쵸, 기적 같은 네. 존재가 맞아요. 우리 여러 인류다. 우연이 겹쳐서. 네. 근데 달하면 조수간만에 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달 때문에 뭐 조수간만 이런 게 생기는 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또 환경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갯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왜 지난번 그 잼버리 사태 때 네네. 그때 막 그런 얘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아, 새만큼 이거 진짜 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갯벌 보존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갯벌에 수많은 생물이 사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게 이게 되게 효율적인 탄소 저장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하면 보통 뭐 숲이나 이런 걸 떠올리지만 이 단위 면적당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갯벌 같은 이런 해안 습지가 열대우림보다 최대 55배까지 더 크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갯벌을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달이죠.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갯벌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태양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달이 그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만약에 달이 없었으면 이렇게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긴 어려웠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근데 사계절이 있고 조수간만의 차 있고 네. 이거하고 기후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좀 한 가지 상식이 필요한데요. 예. 그 왜 우리 일식 월식 이런 현상 있잖아요. 이건 네. 이제 태양, 지구, 달이 뭐 이렇게 좀 일렬로 쭉 늘어서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달은 어차피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식이든 월식이든 이게 한 번씩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매달 일식 월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서로 자리 바꿔가면서 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같은 면에서 이렇게 쫙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구가 공전하는 그 면을 따라서 달이 같이 돌면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식이나 월식이 벌어질 텐데 네. 이게 살짝 어긋나서 돌기 때문이에요. 달이랑 지구랑 공전면이 일치하지 않고 약간 한 5도 정도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입장에서 계속 달이 도는 걸 관찰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달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달의 공전 면을 쭉 그려보면 이게 울룩불룩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굴곡을 이룬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불구불 하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점으로 저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그 주기가 한 18.6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네. 이렇게 달이 구불구불하게 공전을 할 때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조수간만 차가 달라지고 예. 그래서 그 18.6년이라는 주기 중에 절반 동안은 이 밀물과 썰물이 더 강해지고 또 나머지 반년 동안 9.3년에는 다시 약해지고 막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에 따라서 침수 피해가 더 발생하기도 하고 좀 덜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도 또한 하나의 법칙같이 네. 규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네. 공전면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고 네. 그리고 한 18년 남짓인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큰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 그냥 현상인데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2년 전에 나사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까지 신경 써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온난화 때문입니다, 결국. 네, 그렇죠. 예, 이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달의 영향까지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엘니뇨 같은 경우도 사실 엘니뇨 원래 있었던 건데 예. 뭐 요새 뭐 계속 엘니뇨 얘기 나오는 것도 지구가 계속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있는데 엘니뇨까지 생기다니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해수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온도와는 달리 해수면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살지 않는 이상 별로 체감이 안 되니까 좀 잘 무시하고 살기 일쑤인데 네. 그 해수면도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0mm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전 지구 평균으로. 지금 평균 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실제로는 뭐 국가별로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10년 새 한 거의 뭐 그 10cm 정도니까 이게 55cm 정도니까 이게 뭐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18.6년 주기로 달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 한 중반 그때가 되면 이제 밀물썰물 이게 되게 굉장히 증폭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홍수나 이런 게 서너 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범람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달 공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나사의 메시지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런 달의 이런 공전의 주기적 변동이 지구 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발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반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인데, 네. 그러니까 뭐 태양처럼 직접 뭐 열 에너지를 보내서 지구 온도를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력 땡기는 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연구인데 그 영국의 대기과학자 에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혹시 기후 문제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 온난화 줄무늬라고 하는 그림 제가 혹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실까 싶어서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쭉 출력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예뻐서 디자인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제 주인공인데 이 교수가 이제 자기 동료들이랑 연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북대서양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역시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왜 고기압 저기압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 약간 북쪽에는 저기압이 보통 있고 그 밑으로는 고기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좀 두 기압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고 좁혀질 때가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달이 이렇게 18.6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차이를 그 기압 차이를 벌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네.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북대서양 그 진동이란 현상이 결국 뭐 엘니뇨나 이런 것처럼 그 주변 일대의 뭐 기후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2030년대 접어들면 지구 온난화를 더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연구의 요지입니다. 근데 지금 온난화 줄무늬 네. 수직으로 한쪽은 파란색 쪽이고 한쪽은 좀 이렇게 네, 간격은 빨간색이죠. 다르지만 빨간색 네. 쪽이거든요.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온도의 문제, 온도를 표시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이게 온도가 쭉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그렇군요. 그림이죠. 네. 근데 좀 우리가 어쩌다가 달 공전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흥미로운 결과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달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 기후변화를 막아보자 이런 연구도 최근에 나왔어요. 네.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먼지를 뿌리는데 지구에서 매번 먼지를 공수하는 것보다는 달의 먼지를 그냥 달에서 직접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중력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계속 뿌리면 그 되게 비용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구 공학적 아이디어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아그랑주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그 중간에 딱 균형이 되는 데다가 네. 먼지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태양빛이 지구로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게 안 될까요? 그러게 그냥 그거 할 가능할까요? 바에야 차라리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니까 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말지. 네. 이거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자꾸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끼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만조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저지대는 침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광주 20도 등 전국이 17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예상 월출 시각은 6시 23분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3도, 습도 88%, 오늘 내린 비의 양 4.4mm,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추적추적 가을을 재촉하던 비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빼꼼히 얼굴을 내민 걸 보니 마음이 조금 스산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는 현실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몸 한구석에서 귀소 본능이 발동되고 있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오늘 아침 읽었던 기사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더군요. 1인 가구 씀씀이는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의 통계청 보고서를 정리한 거였는데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55만 1,000원, 10곳 가운데 4곳은 월세로 살고 주거비로 한 달 평균 30만 원가량을 쓰고 있었고요. 배달 음식을 즐겨 먹고 조리가 간편한 즉석식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고 월평균 수입이 낮은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60대 이상 노년층과 더불어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20, 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소비 여력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0대는 연간 소비를 29만 9천 원, 30대는 20만 4천 원이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3만 6천 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1인 가구 중 45%가량이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32%를 차지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추석 연휴와 직접 관련 없는 조사 연구 결과였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우리 사회에는 추석 연휴를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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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의 발견을 위해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2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1인 가구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936님, 저는 모태솔로로 1인 가구였는데 7년 전 만났던 남친과 다시 만나 내년 결혼으로 1인 가구 탈출합니다. 김성환님이 축하받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 이런 축하받고 싶다는 문자를 제가 별로 못 받는 편인데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사시는 거잖아요. 더 많이 돈 모으셔서 더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비정규직 가운데 아니 비정규직이 굳이 아니더라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고향 못 가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철도 기관사도 그렇겠죠. 버스 기사님도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일하는 소방관, 경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면 조금 더 추석 명절 때 다른 사람을 포용력 있게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는 왜 고통받은 예술가를 사랑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작가들도 삶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드라마틱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를테면 요즘 뮤지컬로도 화제가 되고 있죠.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었는데요. 예.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8살 때 탄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을 하는 사고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쇠기둥이 질을 관통하면서 수술만 35번 그리고 유산은 3번이나 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아기도 결국 갖지 못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또 바람기가 도가 지나쳐서 프리다 칼로의 친여동생과 외도를 하기까지 정신적 고통도 너무 컸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다의 작품은 그런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화살을 잔뜩 맞은 사슴에 몸을 하고 있는 자화상인 상처 입은 사슴 그리고 부러진 척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온몸에는 못이 막 박혀있는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남편의 외도 이후에 변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심장이 연결된 과거의 자신과 또 미래의 자신을 그린 2명의 프리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지막 작품에는요.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의 스페인어 비바라 비다라는 문구를 작별 인사로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또 프리다 칼로 얘기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사실 프리다 칼로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반 고흐 귀를 자르고 권총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쿠사마 야요이 어릴 때부터 강박에다가 물방울 무늬 환각을 보다가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그 호박에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그래서 생겨났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그릴 종이 살 돈도 없으니까 담배를 싸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이중섭까지. 그러니까 일본인 아내를 못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을 못 가가지고. 맞아요. 왜 예술가들은 이리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 고통받는 의사, 고통받는 변호사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쓰지 않는데 유독 고통받는 예술가 이런 수식은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술이 정말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 속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고통받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극복했을 때 어떤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동의합니다. 다만 고통받은 예술가들이 작품의 그 고통을 녹여내는 방식은 스스로 자가치유를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통 전쟁이나 막 성폭력 혹은 교통사고 이런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나면 그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이런 일종의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PTSD를 앓으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불꽃놀이도 그 소리 때문에 보기 힘들어한대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 기억을 최대한 떠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저장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꺼내가지고 다시 저장한다고요?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네, 이제 그 메커니즘으로 하면 기억을 꺼냈다가 다시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기억 시스템이 평생 동안 처음 기억한 그대로 계속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든 꺼내어지게 되면 예전의 기억에다가 지금 꺼냈을 때 현재의 감정이든 상황이든 이런 걸 덧붙여서 새롭게 다시 저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좀 윤색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서 마주하고 또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아픈 감정을 털어내고 또 약화시키고 말씀처럼 무뎌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이야기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유효한 것 같아요. 고통이 있어야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고통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글로 쓰는 등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을 다른 이야기로 또 만들면서 아픈 경험으로부터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가 가운데 네. 아까 이제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고통받지 않는 예술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나 네.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는 왜 고통받은 예술가를 좋아할까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고통받은 예술가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예술가를 좋아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또 비단 예술가만은 또 아니죠. 온갖 시련을 이겨낸 사람을 또 좋아하고 고난의 역사를 견뎌낸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그런 걸 또 위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받는 또 위안들이 있잖아요. 한때 스티브 잡스 타계 후에 네. 잡스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면서 그의 삶에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특히 다 가진 듯한 능력자인 그가 실은 사생아 출신이었다. 그리고 한때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막 이런 스토리에 사람들은 그에게 더 열광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비단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나도 힘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만 한 그런 순탄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보다는 좀 불행을 겪었던 예술가들에게 더 끌려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렘브란트처럼 또 잘 나가다가 말년에 잊혀진 작가, 이런 작가 말고 네. 프리다 칼로나 고흐처럼 죽을 때까지 고통을 꿋꿋하게 뭔가 절절하게 자근자근 밟으면서 이겨내고 표현하고 이런 작가들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잘났어요. 돈도 많아요.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매력 없잖아요, 솔직히.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을 또 동경하기도 하는 것 있나요? 같은데요. 최근에는요. 근데 동경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랑은. 그건 약간 좀 환상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내일처럼 받아들이고 네. 그 어떤 애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위안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네. 어떤 고난을 극복한 그런 네. 예술가와 그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고통을 받아야 좋은 예술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예. 고통을 받고 또 그 시련을 이겨내면 좋은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무리가 없는 표현인 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술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예전에는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결핍은 결국에 다 컴플렉스가 되고 결핍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살면서 보니까 결핍이 없는 사람보다 결핍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더 뭔가 단단하게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나이에 맞는 시련을 겪고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사탕도 뺏겨보고 네. 그 어릴 때는 그런 게 또 그 나이에는 되게 큰 시련이잖아요. 그렇죠. 상처죠. 네,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도 보고.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안 사주, 못 지금까지 사주시는 기억하시죠?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떤 물건인지도 기억나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또 살면서 연인과도 헤어져 보고 그렇게 점차 큰 시련을 겪고 이겨내야 나중에는 누구나 겪는 그런 부모의 부재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에게 질병과 고통은 창조성을 고양시키는 힘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외과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예술 애호가인 필립 샌드블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는 창조성과 고통이라는 책에서 질병의 고통과 예술가의 인격 그리고 작품의 상관관계를 조명하면서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뭉크는 예. 질병과 불안이 없다면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니체도 고통이 불러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애에 가장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지나서 잘 됐으니까 과거의 고통이 또 아름답게 그럴 수도 이제 미화된 있겠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련을 잘 이겨내면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에는 좀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네. 작가들이 결핵이 걸려서 콜록콜록콜록하고 하얀색 얼굴을 갖고 있고 네. 지금으로부터 물론 100년 전 시기이긴 네, 하지만 그러면 왠지 작가 같고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들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고 약간 좀 대표적인 느낌? 뭐 이런 걸 기대하는 저는 느낌이 있는 것 심지어요. 같아요.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네. 학교 안에서 너무 성실하게 너무 멀끔하게 이렇게 셔츠 딱 다려 입고 네. 이렇게 잘 그러면 씻고 왠지 잘 씻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잘 씻고 딱 그 늦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고 수업에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왠지 예술가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런 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또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편견이 있었어요. 결핍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 네. 결핍을 계속 채워가는 과정, 네. 그 성실성이나 열정, 네. 그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예술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고통받는 예술가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네. 우리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그 예술가에 네. 대한 애정이 생겨난다.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픔이 큰 사람들이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자비를 가지고 내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학대받은 아이가 사실 잘못은 학대한 부모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모가 나를 그냥 때릴 리는 없으니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거든요. 이렇듯이 아픔이 너무 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가의 작품들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 대신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간접적으로 내 고통도 공감하고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술가의 삶에 스스로를 좀 투사해서 투영해서 약간의 이입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을 만나서 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 예술가의 작품을 좋아하는가? 고통받은 예술가들이 더 창작을 잘하는 뇌의 메커니즘이라도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고통을 받아야 창작을 더 잘하는 거는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받은 예술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는 예.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어떠냐면 우리가 기쁠 때는 뭐 도파민이 나온다. 예.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막 신이 나고 기분이 좋다. 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슬픔을 온전히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에 치유 효과가 있대요. 우리 눈물 막 펑펑 쏟고 난 다음에 네. 속이 후련한 느낌 드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듣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혹은 굉장히 좀 그런 고통스러운 슬픈 작품들을 보면서 네. 절절하게 가슴이 저릿한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프롤락틴이라고 합니다. 예. 이 프롤락틴이 뭐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모유 수유할 때 그럴 때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프롤락틴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왜 아이가 울 때 젖을 물리면 평안해지잖아요. 예, 평온해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슬플 때 밝고 행복한 그림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되게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저릿한 작품을 볼 때 더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홍 디렉터도 이런 슬픔에서 치유에 갔던 감정 같은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는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 분석하는 쪽이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거를 느껴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어릴 때는요. 에곤 실레 작품을 보고 좀 그랬었어요. 에곤 실레가 그 퇴폐적인 소녀들의 나체를 관절이 툭툭
툭 꺾인 듯한 되게 그로테스크한 네.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 그렸는데요. 에곤 실레의 삶 자체는 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네. 또 퇴폐 미술로 작품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스페인 독감으로 28살의 요절한 그런 오스트리아의 예술가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런 그림체와 그의 삶에 대한 스토리에서 일종의 전율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에곤 실레 작품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젊었을 때였고요. 네, 이게 제가 에곤 실레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저도 또 이 기억을 새로 꺼내서 재저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제가 미술 쪽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미술보다는 오히려 가사가 슬픈 노래 막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미술 작품은 너무 일로 봐서 그래요. 네, 맞아요. 좀 벗어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슬픈 노래를 듣는 게 꼭 중2병에 걸린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부끄럽고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는데 네. 또 이런 감수성이 또 감정의 정화를 불러온다고 설명을 해주시니 이제 당당하게 슬픈 노래를 듣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나이 먹으면 좀 감정이 둔해지나 봐요.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요. 가끔 네.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확 동화되는 듯한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영화 볼 때 그런 느낌 영화에서. 받기도 하고요. 네. 미술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 작품 같은 거 호퍼의 보면 작품에서 왠지 외로울 쓸쓸하고 때 고독하고 왠지 그럴 때 좀 위로받는 듯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 무드가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랑요? 호퍼의 작품이랑. 아우. 네. 어디 가서 누군가 나중에 어떤 작가 좋아하냐고 하면 네. 저 에드워드 호퍼 좋아합니다. 이런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아까 이제 울면은 뭔가 가슴이 후련해지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런 감정의 배설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미학에서 사실 시작된 단어예요. 카타르시스가. 이게 말이 그리스어로 정화, 배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이나 우울, 긴장 등의 그런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거를 말을 하고요. 의학적 용어로도 이게 쓰였던 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의 배출, 그러니까 창자의 배설을 되게 제가 창자의 배설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이나 이제 이런 거를 완곡하게 좀 언급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수세기 동안. 네. 근데 지금도 영어로요. 설사제를요. 카타르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죠. 근데 카타르시스 하면은 우리 보통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고 네. 우리 감정이 완전히 고조돼가지고 거의 네. 꼭지점에 달았을 만큼 막 네. 쾌감이 느껴지거나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쾌감이요. 네. 정확히 쾌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비극을 통해서 얻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감정의 절정은 맞는데 쾌락의 절정이라기보다는 비극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의 그 체험을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통제된 상황에서 주인공과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비극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공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상을 막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는데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발산하고 그 순간 오히려 자유로운 초월을 체험하고 인간의 영혼이 한 차원 더 고양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옹호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네. 주인공에 이입해서 슬픔을 느끼다가 막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즐거움의 쾌의 절정보다는 좀 비극이나 슬픔, 약간은 다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절정 증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통쾌함과 묘하게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경험,
다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토해내고 정화하면서 정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개념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 그러세요? 그 카타르시스는 내가 이렇게 확 느끼는 감정의 고양 같은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즐거워서 이렇게 막 탄성이 나오거나 예. 이런 것도 카타르시스의 근데 일종이라고 이거를 생각을 확 하시거든요. 쏟아내는 게 카타르시스네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쏟아내고 나면 그 네. 후에 이제 차분해지면서 감정이 뭔가 정화되는 느낌. 네. 그 근데 우리 어원으로는 정말 정화, 배설 이 뜻이라고 하니까요. 단어로. 그렇군요. 근데 살면서 과연 이런 경험을 몇 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감정에 충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는요, 참는 거에 익숙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막 울면은 울지 마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예술 작품이 이렇게 좀 감정을 부끄럽지 않게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울고 싶어서 일부러 슬픈 영화 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엉엉 울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좀 막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슬픈 영화 보면서 울면 영화 보면서 우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두기도 하다 보니까 울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보거나 슬픈 무언가를 찾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네.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약간 울적한 마음이 들 때 네. 그걸 찾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괜히 뭐 좀 멜랑콜리한 마음이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고통을 표현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난히 자화상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요. 네. 프리다 칼로도 그녀가 생애 총 그렸던 작품의 개수가 200개인데 자화상이 55점이라고 하거든요. 꽤 많죠. 근데 고흐는요. 고흐 자화상 되게 많은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상 고흐가 2,500여 점을 그렸는데 자화상은 한 40여 점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고흐의 작품이 그의 작품 세계의 2%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죠. 그만큼 예술가의 자화상은 굉장한 울림을 주고는 하는데요. 이거를 또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뇌는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타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에게는 굉장히 몰입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1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2억을 받으시겠어요? 당장 1억 받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10년간 1억을 2억으로 불릴 어떤 명확한 재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네. 현재를 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미래의 나와는 되게 동떨어져 있는 타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네.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행위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깨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꼭 그림이 아니라 이제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럼 일기 쓰는 거나 이런 거요? 아니면 그냥 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글이든 글을 쓰는 게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대신에 그 탐구를 하는 게 막연하게 난 나중에 뭐가 돼야지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단어나 아니면 명확한 그림으로 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거를 써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끄적거려보고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네.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그림을 감상을 일단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나와 맞는 그림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